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맡고 있는 김산하라고 합니다. 네, 리와일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쳐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올해 재단 사업으로서 이걸 시작하고, 사실을 그걸 하면서 이제 알아보면 거의 국내에서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강좌도 리와일딩으로 내걸고 하는 국내 최초의 강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면 이걸 열었을 때 한 열 몇 명 와도 성공인 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대중이 제일 앞서갑니다. 일반인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기업이, 그 다음엔 정부가 맨 나중에 오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은 그 선두에 계신 분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1강이 리와일딩 입문이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황윤혜 교수님이 우연히 휴가를 나오신 것을 틈타서 제가 1강을 맡겨드렸고, 그래서 입문을 하게 된 제가 2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리면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리와일딩이라는 말 속에 사실 많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가 최대한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강은 사실 최진우 박사님이라고 저 이사님이기도 하시고 식물학자이시기도 한 분께서 오히려 그 숲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 4, 5강을 또 제가 하게 될 텐데, 그 4강은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5강은 이 리와일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스스로가 리와일딩이 돼야 된다는 측면, 그래서 우리의 감수성과 철학과 문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옛날 프랑스 그림책인데 너무 뭔가 잘 어울리는, 리와일딩이라고 해서 꼭 어떤 무시무시한 동물이 막 해야지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와일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뭔가 살더라도 좀 이런 식의 공간을 꿈꾸면서 살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곳, 물론 저건 좀 너무 높은데 그래도 좀 나지막한 건물들에 살더라도 이렇게 자연과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 이런 풍경들, 이런 것도 상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더 심한 걸 상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없는 세상도 상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넌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딱 감이 오시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건 중국의 어떤 버려진 마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기 부동산 진짜 가격 말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이 뭔가 근본적으로는 자연에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쌓아온 역사 때문에 뭔가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또 되게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 딱 보면 너무 좋다. 그래도 자연이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저렇게 이긴 곳이 있다는 세상에, 이러면서 약간 좋아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절대로 허락하지 못하는 뭔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에게는 말이죠. 자, 근데 리와일딩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사실은 나온 지도 꽤 됐고, 지금 서유럽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거의 주류화되어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화됐다고 해서 모두가 이걸 찬성하거나 모든 정책에 반영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어느 단체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수준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꽤 많은 연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한 해에도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오고요. 정부 정책이 그걸 바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걸 사는 수많은 NGO가 있고, 이걸로 나온 책이 벌써 수십 권 또는 수백 권이 있고요. 이 정도로 벌써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단어 자체가 약간 오용, 남용, 혼용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수준까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퍼져 있는 진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주 사전적인 정의부터 찾아봅시다. University of Cambridge 딕셔너리를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Process of protecting an environment. 그래서 번역하면 어떤 환경을 보호해서 자연 상태로 되돌려놓는 행위, returning to its natural state. 근데 예를 들어, for example, by bringing back wild animals that used to live there. 거기에 원래 살던 야생동물을 되돌리는 거를 포함해서. 근데 위에 정의를 보면 어떤 환경을 보호하여 자연 상태로 되돌려놓는 행위? 그거 우리 많이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리와일딩이건 아닌 걸 떠나서 한국에서 어떤 환경을 보호하여 자연 상태, 원래 옛날에 있었던 자연 상태로
되돌려온 행위가 어디 있죠? 반달가슴곰을 복원을 했지만 거기에 지리산 국립공원 자체를 옛날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놨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반달가슴곰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 이따 토론해 볼 수가 있어요. 리와일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시 했을 때 당연히 리와일딩 표방하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옐로스톤 늑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그런지 아닌지 당연히 따져볼 만한 것인데, 어떤 한 종을 복원하는 사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국한적으로, 여기 제한된 어떤 공간에서. 근데 자연 상태, 옛날 걸 자연 상태를 그대로 뭐 이런 거 별로 그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거조차도 근데 부르던 말이 있어요. 그냥 생태적 복원이라는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toration ecolog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지? 또 그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와일딩의 뭐 수많은 논문과 책이 나왔지만 이 2019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이 책이 이런 중요 대학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무르익으면 토론도 많이 벌어지고 하면 이런 편집 엔톨러지라고 하는데 이런 편집본을 하나씩 출간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모음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 좀 약간 정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특히 이제 에디터들이 첫 서두에 이렇게 씁니다. 원래 리와일딩은 핵심 서식지 생태 통로 포식자에 기초한 하나의 보존 방법으로 정의되었지만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세 개의 C 해서 3Cs라고 해서 핵심 서식지, core, 생태 통로, 코리도, 포식자, 카니보 해서 세 개의 C라는 부른말이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아무튼 그거에 기초한 하나의 보존 방법으로 정의되었지만 지금은 특정 종을 도입 또는 재도입함으로써 생태의 기능성을 회복 또는 복원하는 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앞쪽에도 있지만 특정 종을 도입 또는 재도입. 재도입이란 말이 왜 나왔죠? 뭐냐면 있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도입은 뭡니까? 없었는데 데리고 오는 거. 그러면 외래종 아닌가요? 외래종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생태학 복원을 한다는 사람들이 외래종을 데리고 오는 거가 대체 어떻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그만큼 아래에 나와 있는 생태적 기능성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어떤 종들이 차지하고 있던 생태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더 깨달았기 때문에 설사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애를 골라가지고 데려오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리와일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뭐 정의는 아니고 하나의 설명이지만 아까 사전적 정의하고는 좀 더 풀이해서 어떤 식으로 회자되고 있는지 약간은 더 감을 잡으시려고 믿습니다. 근데 표지에 보면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을 거예요. 영국의 경우에는 특히 런던에는 뭐 늑대래요. 여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한때 좀 오래 살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소리가 나면 개고양이보단 여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길거 산보할 때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무슨 그런 걸 보이려고 사진을 찾다가 ATM 그 현금 지급기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도 봤어요. 그거는 합성인 것 같고 제 생각에. 근데 그리고 한 번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잠자고 있었던 낮 시간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아기의 그 손가락을 물어간 사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죽지는 않고 손가락만 잘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우 박멸 프로젝트가 뭐 발동한다든가 뭐 그런 사태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손가락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보다 더 심한 뭔가가 뭐 가동이 됐겠죠. 아무튼 일부러 이거는 훨씬 도심 생태계이긴 하지만 이 리와일딩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뭔가 인간 세계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야생성 이런 것을 약간의 컨트라스트처럼 중첩시키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리와일딩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왜 그러면 복원을 하고 뭐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느냐? 어떤 이유로 생태계가 온전하지 못한 곳이 뭐 있는 정도 아니라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한때 그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특정 종이 사라진 것이 근본 문제인 것으로 파악돼서 그 기능을 되살리려는 행위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갖다 놨냐면 사실 이 불가사리가 생태학 안에서는 포식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연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이거 로버트 페인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한 연구인데 여러분 조수웅덩이 보신 적 있죠? 특히 서해안 같은 곳에 그 썰물 때 민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이제 가고 나면 조수웅덩이 물이 일부 남아 있는 곳에서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조수웅덩이는 불가사리가 있고 어떤 조수웅덩이 불가사리가 없어요. 근데 있는 곳을 보니까 불가사리가 적절하게 먹어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었던 겁니다. 없는 곳을 보니까 불가사리가 없으니까 그 조개류 중에 하나가 우점을 하는 바람에 모든 공간을 차지해서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든, 사실 포식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생태계와 다양성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연구의 주인공이 바로 불가사리여서, 그럼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아까 조수웅덩이 중에서 불가사리가 없는 웅덩이, 어떤 한 조개류가 갑자기 우점해서 다른 종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겠죠. 그런 어떤 특정 이유로 생태계에 온전하지 않은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종이 있을 경우에 그걸 복원함으로써 그 기능성을 되살리는 행위. 이게 또 방금 말씀 누군가가 언급하신 반달가슴곰하고의 큰 차이입니다. 반달가슴곰을 복원을 리와일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반달가슴곰의 복원으로 인해서 어떤 생태적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담론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와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겠죠. 그럼 우리가 언론에서 들었겠죠. 반달가슴곰이 돌아와서 우리 지리산 그 국립공원의 생태가 이러이러한 영향이 생겼다. 옐로스톤 늑대의 예처럼. 그것도 이제 사례 때 제가 좀 또 많이 얘기할 거지만 그런 얘기 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런 철학적 맥락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 방식은 결국은 어떤 데로 이어지냐면 한 종 한 종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한 종 한 종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냥 생명은 다 소중하다 이 사상과 결부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태적 기능 또는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한 종 한 종이 중요할 수 있다. 이 One Single Species라는 이 책을 쓴 사람도 이러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이 책이 리와일딩의 뭐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정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표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추이를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종 한 종에 대한 중요성.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설악산 케이블카와 산양의 대결 구도, 천성산 도롱뇽과 그 터널 파던 그 대결 구도라든가 미국에서 스퍼터드 아울이라고 조그만 봉이와 그 콜로라도 후버 댐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이런 한 종과 다른 개발 압력 간의 갈등에서는 항상 개발하는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그 조그만 놈을 왜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존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글쎄요 뭐 좀 되게 생태라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귀엽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다가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논리가 밀리는 듯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구도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와일딩의 맥락이 들어서면서 훨씬 한 종 한 종에 대한 생태적 중요성을 얘기하긴 변화가 상당히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리와일딩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제 멋대로 완전히 일상어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리와일딩은 자연이 제대로 회복되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정의를 학자들이 듣거나 하면 진짜 막 거의 너털 웃음을 짓겠죠. 어떻게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매매모하기 짝이 없는 단어로만 구성된 것을 버젓이 내놓을 수가 있느냐라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정의 또 이런 정의대로 나름 이유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연이 제대로 회복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동안 부담스럽고 싫어하고 위험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동물까지 다 돌아오는, 그것도 한 마리만 초라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개체군이 돌아오는, 이 제대로 회복돼요. 그 다음에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걸 영어로 autonomous nature 또는 nature's autonomy라고, 자율성, 주체성이라고 표현이 일단 나옵니다. 다시 알아서 잘 굴러가는, 거기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뭘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 세금을 부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사실은 주도권을 넘기는 측면에서 알아서 잘 굴러가는 이 두 가지가 리와일딩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또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벌어지는 현재 세계의 맥락은 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생 공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구 역사상 육상 면적의 77, 해상이 한 83%는 더 이상 영어로 표현하면 윌더너스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곳이 그렇다는 거죠. 온전한 생태계가 갖춰진 곳은 약 3%에 불과하다라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고요. 포유류만 전체 포유류를 다 잡아가지고
저울에 올려놓는 걸 해야 됩니다. 개체수를 세는 것 대신에. 왜냐면 개체수를 세면 쥐 한 마리랑 코끼리 한 마리가 똑같이 한 마리잖아요. 그 바이오매스 생물량의 차이는 엄청난데. 그래서 오히려 체중 사실 물을 뺀 그런 것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올려놓는다면 전체의 36%가 인간이고 60%가 가축, 고작 초라한 4%만이 야생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 특히 삼촌이 아버지들 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멀 플래닛 다큐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 꽤 있으시죠,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그쪽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걸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걸 보시면서 그래도 잘 사네, 막 이렇게. 특히 참 그분들은 그 감탄사와 추임새를 많이 넣으면서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그냥 먹으면 뭔가 이해를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세상에 3%, 4%밖에 해당되지 않는가. 벼랑 끝에 걸린 애들을 가서 찍은 그 후테지 영상입니다.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4%만이 야생 포유류도 최근 연구에는 3%라고 주장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조류 전체의 70%가 사육되는 가금류, 다 닭고기, 거위 이런 것이겠죠. 나머지 30%만이 야생 조류이고 또 7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 개체군의 약 70%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 70년보다 이전에 태어나셔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이제 자란 이후겠죠. 성장기를 거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세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 데이터가 굉장히 엉망인 나라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찾으려고 하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데이터 그것만 하더라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 약 300종에 달하는 이것도 그 평가절하, 그러니까 언더 에스티메이트로 보이죠. 300종보다 훨씬 많을 걸로 치고 있고. 근데 물론 지정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멸종 위기종 지정한 걸 막 알아서 환경부가 조지고 있는 차원에서 지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런 이름표를 왜 초라하게 다는지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특히 리와일딩적 관점에서 호랑이, 표범, 늑대, 스라소니 등 대형 포식자, 대형뿐만 아니라 중형 거의 다 사라져서 우리의 집합적 기억 속에 아예 있지를 않다는 사실이죠. 저희 외할머니는 그래도 진짜로 한국에서 호랑이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얘기하셨을 때 와이구나 이러면서 진짜로 눈이 너무 휘둥그런 눈이 쌍라이트라 같은 표현을 안 쓰셨는데 저는 이제 값싼 보컬리어를 쌍라이트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이 켜진 것처럼 느껴졌다 해가지고 두 세대만 거쳐도 저희 외할머니시니까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70, 80년대 이후 사라진 큰악새나 쇠똥구리 같은 거, 물론 애기뿔 쇠똥구리 제주도 남아 있습니다만 본토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비롯해서 옛날에도 굉장히 도시에서 많았던 땅강아지, 여치, 하늘소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나이가 중간 정도 든 사람이지만 학교 다닐 때 맨날 그걸 잡고 놀았는데 그런 거 땅강아지 여기 직접 보신 분 그래도 나이 좀 든 분들 중에 나이 좀 젊은데 내가 봤다. 있긴 있으시네요. 땅강아지 봐서 잡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힘을 느껴보셨나요? 그 땅강아지가 벌리는 힘을 느껴보면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인류는 나뉩니다.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땅강아지의 손이 내 손가락 힘보다 세게 내 손가락을 벌리는 그 힘을 마주했을 때 오 하면서 이걸 경험하는 그게 갑자기 제가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동물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게 이제 없어짐으로써 많이 그 감수성 자체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는 점. 또 일례로 우체국의 상징인 제비는 과거에 흔한 새였지만 지난 18년 동안 개체군이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우체국 그 마크가 제비인 거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상징조라도 있는 건 좋지만 너무 상징의 세계만 다 남아 있으니까 이게 참 좀 초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비를 연구한 저희 후배도 있는데 제비는 사실 사람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 사람하고 오랫동안 공진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그 구렁이라든가 다른 맹금류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체득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제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바뀌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비가 있었으면 흥부 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똥 싫어 하면서 치우고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끔 제비가 너무 가깝게 이렇게 어떤 터미널 같은 데 집 짓고 있으면 아이고 얘 얼마나 살려나 또 누가 나와가지고 민원 한 번 넘으면 끝이고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제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리와일딩 같은 곳에서 사실 이런 제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 뭐 하다 보면 어떤 종을 어떻게 보시게 될지는 아마 더 감이 잡으시리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죠. 생태적 끈의 어떤 상실 또는 파괴. 여기서 생태적 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 그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지방 강연이라는 걸 가길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착 치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그냥 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착! 이렇게 쳐요. 그리고 햇빛이 좀 쏟아지는 것을 좀 느끼다가 치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또는 앉자마자. 다 무슨 암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토를 여행하면서 바깥은 단 한 번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게다가 자기가 창가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창문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적으로 처리해야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을 괴로운데 그것도 하나의 생태적 끈이 상실된 어떤 근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생태적 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남용 또는 오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열광하는 이유도 거기 안에 사실은 야생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꿈틀거리는 물고기를 잡고 막 우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평소 살면서 부려보지 못했던 남성성을 이런 데서 과시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런 쪽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또 생물들은 피해를 받고 이 산천어 얘기만 한 시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오랫동안 비판한 사람으로서 되게 화천하면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여기 축제에 가면은 꼭 한 마리는 입에 물고 두 마리는 각각 겨드랑이에 집어넣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 마리를 딱 몸에 걸치고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서 맨손 잡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또 아이들 세계, 우리는 그렇게 야생성을 제거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아이들의 만화 보십시오. 야생동물 밖에 없어요. 물론 얘들을 야생동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글라스 쓴 코알라를 야생동물을 제대로 된 상징으로 뭐 꼭 리얼리즘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거 밖에 없으면 뭐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과 실제 야생성 간에 엄청난 괴리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잠시 이제 인류가 어쩔 수 없이 한국만은 아니고 한국은 전국 봉쇄령을 안 했잖아요. 전국 봉쇄령이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동물들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죠. 웨일즈에서 뭐 염소들이 나오는 장면이고 이거는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 사자 같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문가에 와 있고 막 멧돼지들이 막 나타나고 뭐 지하철에도 심지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아예 표범이 나타나고 태국 방콕에서는 뭐 원숭이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한쪽의 존재가 다른 쪽의 부재의 의미를 요구하던 기량적 관계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어야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야생동물이 있으면 사람이 없어지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기량적 관계에 있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고 없어야지만 하나가 있고 하는 기량적 관계에 계속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리와일딩이 계속 목소리가 커지는 맥락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이런 근본적인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식 기량적 또는 착취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일반인이든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이든 과학자든 그 개념에 확 매력을 느낀 이유는 뭐 그냥 새로운 뭐 살짝 달라서가 아니고 이거 근본적으로 관계 재설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좀 근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다양성. 리와일딩 이전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 종 한 종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양성. 이 딱정벌레만 모아놓은 이 사진의 이 엄청난 다양성.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저 장면을 보고서 다음 슬라이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이 다양성. 게다가 다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미학이잖아요. 이거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화려한 다양성도 있지만 이거보다 톤이 좀 더 톤 다운된 다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저희는 제가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뭐 이런 거 제가 처음 다양성 재단에서 일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걸 좋아하니까 또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사실 이 이름 자체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생물 다양성 재단을 하자고 했더니 최재천 교수님이 뭐 생명 다양성 재단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좀 달리 기억을 하고 계신 건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자기 혼자 다 지은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원래 인류 사회에서 그렇게 막 갑자기 알려졌던 건 아닙니다. 근데 1986년 워싱턴 DC에서 또 어떤 내셔널 포럼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말이 바이오다이버시티가. 그때만 해도 이런 식의 것은 별로 의제도 아니었죠. 86년도면 우리 올림픽도 전이고 그 전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한참 뭐 이런 주제가 별로 이렇게 도마에 오르지 않았을 텐데 물론 미국에선 좀 달라요. 우리가 그랬던 거고요. 그때 이게 생중계가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다이버시티라는 단어가 이 생태 환경 보전 이 세계에서 갑자기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단어처럼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단어가 이 권좌를 리와일딩에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렌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떴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접근법이자 시각을 줬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다양한 뭐 멸종위기종과 개발 사업 간의 그 대결 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을 더 이렇게 파편적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한종 대 개발 간의 대립 구도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개가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보니까 생물 다양성 하니까 다양하다는 데 초점도 가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게 속해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한 종 한 종을 파편적으로 접근하다는 거를 뛰어넘는 어떤 접근법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중요한 논란이 있고 이것이 지금 리와일딩과 굉장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뭐 약간의 그래프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면 너무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특히 엄청 잘 이해할 필요 없으니까 대충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의 기능 간의 관계 논란이 있었다는 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다양하면 다양했지. 왜 논란이 필요한가? 사실 그게 정상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양하면 다양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제 과학을 듣게 한다는 사람들은 왜 다양할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왜가 꼭 기능적인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양할 텐데 그냥 누가 틱 만들어서 다양한 게 아니고 그 기능이 뭔가 생태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코시스템 펑션, 생태계 기능에 생물 다양성에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논란이 수십 년간 지금까지도 사실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70년대 초기에는 유명한 생태학자들이 그런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 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다양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개체군 변동 영향도 훨씬 많이 받고 외래종 침입에 취약할 거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건 아니었고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관찰해서 얻게 된 일종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73년도에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버트 메이는 수리 생태학자예요. 한마디로 수학과 모델링을 잘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생물학과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과면 공대나 뭐 물리나 이런 데 저도 똑같은 케이스에 해당돼요. 그래서 생물 쪽에는 항상 그것이 뭐 내가 문과보다는 조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하고 별로 언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 근데 거기에 수리 생물학자가 나타나서 막 복잡한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내가 연구해봤더니 오히려 높은 다양성이 오히려 안정성을 낮춘다라는 거의 반직관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막 반박은 못 하겠고 이렇게 힘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막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어떤 학자가 나서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나름 유명한 연구인데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세다 크릭 엑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여기 보여지는 것은 무슨 밭이나 논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보일 수도 있지만 실험 방영구입니다. 실험 방영구. 그래서 각 크기를 다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일부러 여기에 다 공간을 주고 서로 영향 주지 않게. 그럼 여기에 크기는 같은 상태에서 뭐만 다르게 했을까요? 다양성만 다르게 한 겁니다. 어디는 한 종, 어디는 4종, 어디는 6종, 8종, 16종, 32종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가? 파란 거는 뭐죠?
질산염이에요. 토양 내에 잔존하는 질산염이에요. 토양 내 잔존 질산염. 식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감소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나는데 그만큼 흡수가 많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할수록 흡수가 더 잘 되고 다양할수록 더 생물량이 증가한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게 농업에서 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단일종을 심으면 가장 다양성과 정반대에 있는 건데 생물량 자체는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농업에서는 목표로 하는 그 종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불필요한 종이라고 치고 있긴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생물량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서 다양성이 신기하게 진짜로 무슨 기능을 하네? 그것도 다 충분히 그 메커니즘이 다 설명되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하네. 다양성이 되게 오묘하고 신기한 그 생태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가진 컨셉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자세한 사진인데 보세요. 여기 훨씬 다양하죠, 여기보다. 그런 식으로 아까 똑같은 방향구를 아래에서 땅 레벨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식물 종 다양성이 한 반 정도 감소하면 생산성이 한 10에서 25% 떨어지는 현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그 대표적인 연구는 동물들은 하도 움직여가지고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식물로 한 거예요. 동물을 이 식물보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진행이 될수록 아까 한 종 한 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더 연구하라는 문화가 생깁니다. 한 종 한 종. 그래서 한 종 한 종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가령 이 딱따구리는 뭘 하고 있죠? 구멍을 파고 있는데 딱따구리는 구멍을 파는데 구멍을 파는 게 세상에 그 숲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부동산 개발의 기능을 해줍니다. 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딱따구리는 아무런 봉사정신이나 뭐 LH 직원도 아니지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걸 팜으로써 자기는 벌레를 먹으려고 했던 그 구멍이 그 자체가 구멍이 돼주거나 아니면 다른 새들이 다른 동물들이 그걸 또 팔 수 있는 첫 번째 초기 작업이 돼주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종이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한 종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얘기가 그 중요성이 막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심종이라는 개념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이걸 키스톤 스피시즈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해달, 예. 해달은 참 귀엽게 해달을 그 주인공으로 한 만화가 뭐죠? 보노보노인가요? 네. 보노보노에서는 해달의 이런 생태계가 잘 묘사가 되나요? 저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냥 희말탱이 없는 어떤 애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 되게 생긴 거는 귀엽지만 정말 터프한 이 성게를 그냥 배에 올려놓고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게 쏘여 보시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성게를 배에 올려놓고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게를 먹는 해달이 왜 중요한지 이 그림에 나옵니다. 성게는 원래 뭘 먹죠? 여기 있는 미역 같은 걸 먹습니다. 바다에 있는. 미역을 먹는데 미역뿐만 아니라 그런 조류, 특히 녹조류, 갈조류들을 많이 먹는데 이 미역과하고 갈조류들은 바다 숲이 됩니다. 바다 숲으로서 다른 동물들의 아주 좋은 서식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달이 없어요. 왜 없냐면 또 사람들이 잡았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애 털을 또 이용하겠다고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 태평양 연안 쪽에서 있었던 캐나다 쪽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해달이 없으니까 성게가 많이 번식해가지고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거기는 미역 같은 걸 훨씬 많이 먹었고 많이 먹으니까 숲이 사라지면서 미역만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에 살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생물도 집을 잃은 겁니다. 역시 딱따구리 얘처럼 해달도 봉사정신이 투철할까요? 글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그냥 살기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숲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을 바로 이 서양 건축물에서 아치를 만들 때 이 아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저 돌을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떨어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치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키스톤이 바로 저를 부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고 해서 키스톤 스피시스 핵심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달이 있는 숲과 바다숲과 해달이 없는 있는 숲과 없는 바다숲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바다 얘기했으니까 육상으로 좀 올라와 볼까요? 비버라는 동물 아마 또 아시겠죠? 납작한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공원에도 있어요, 비버가. 제가 지난번에 수년 전에 한번 갔을 때 봤는데 얘는 원래 댐을 짓고 사는데 거기 댐이 없어서 그런지 있는 흙을 날라가지고 나른다는 말이 웃기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런 공간이 사육 공간이 크지가 않은데 여기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기 에어컨이 있는 데까지 거리를 흙을 가지고 이렇게 운반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손가락이 너무 얼기설기하고 대충 하는 바람에 이 거리 가는 동안에 흙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면 한 4달 정도 올려놓고 다시 와서 이거 운반하는 걸 제가 한 30분 동안 지켜봤었는데 뭐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그걸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자기 작업을 하는 동물이 비버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비버는 강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나뭇가지를 물속으로 끌어들이고 굴을 파고 먹이 활동을 하고 이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댐을 만든다는 게 신기한 거죠. 나무를 쓰러뜨려서 그걸 어디다가 물을 약간 막게 유속을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고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막 가져와서 우리 그 준설공사하는 사람들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막 끄집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파인 구덩이 만들고 환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강변과 수변 생태계를 완전히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버가 있으면 물받치, 수달, 오리, 개구리, 물고기 이런 애들의 서식지를 만들어지고 유럽에서보다 더 큰 연못을, 그러니까 미국의 비버는 유럽 비버보다 연못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버가 있는 개천은 없는 것보다 물새가 75배나 더 많다. 75배. 엄청난 숫자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생물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 핵신종이라 부를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비버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막 만드니까 물새 증가, 물고기 증가, 둥지터 증가, 습지의 증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생태계 공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컬러지컬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건 좀 제가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엔지니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들은 그래도 꽤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동유럽이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비버가 있는 연못의 경우에는 성어가 훨씬 컸습니다. 같은 물고기가 살아도 희한하게 더 커요. 어쩌면 먹을 게 더 많아서 그런지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댐이 있는 곳에서 자란 연어가 더 빨리 자라고 댐이란 건 비버댐입니다. 사람 댐 말고. 몸 상태도 더 좋다. 심지어 폴란드 비버의 경우에는 강에서 사냥하는 수변에서 사냥하는 박쥐의 수도 늘린다. 그건 거기에 곤충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한 동물이 가져다 준 영향이 뭐 물고기, 박쥐, 조류 이런 애들 다 영향을 주니까요. 이런 연구들이 아까 해달을 봤고요. 지금 비버도 봤고 이런 연구들이 속속 많이 벌어졌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리와일딩의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요. 그 핵심종이 존재하는 실제 빈도에 비해서는 생태적 영향력이 유난히 큰 종을 핵심종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러 제가 해달하고 비버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포식자류를 얘기 안 하고 포식자류는 너무 중요하고 뭐 중요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구 못지 않지만 너무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제가 리와일딩이 꼭 무서운 동물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비버하고 해달 같은 동물 다 포함해서 되게 많은 핵심종이 있다. 아까 딱따구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퓨마,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동물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많이 얘네들은 사슴 하나 잡으면 모든 살을 다 먹지 않거든요. 특히 내장 같은 걸 많이 먹고 많이 놔두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게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먹는 이 카르캐스라고 하죠. 이런 걸 먹는 새들도 의존을 하게 되고 또 썩어서 그 썩은 것들이 토양에 침투해서 토양의 유기 영양분을 더 증가시키기도 하고 이런 온갖 수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리와일딩 관련해서 또 되게 중요한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리와일딩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단에서도 9월 달에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바로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성민규 연구원이 그 죽음, 그 동물 시체에 관련해서 어떤 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시체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느냐. 우리는 동물을 보면 동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제나 묻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리와일딩 사고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제 가족들한테. 제발 죽으면 그냥 놔두거나 저기 하이에나 우리에 제발 좀 넣어달라. 왜냐면 하이에나들은 이 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뼈까지 다 와그작 먹고 안에 골수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좀 씨알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뭐가 좋을지 지금 구성. 왜냐면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 공문서를 다 그 행정적 허들을 다 통과해서 서울대공원에 그걸 집어넣겠냐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좀 다른 방식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중요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종이 근데 있었다가 없어지면 온갖 일들이 생겨요. 이것은 뭐냐면 대형 동물이 멸종함으로써 아예 종자 분산을 못하는 식물들이 많아요. 가령 이 지카로 트리라고 하는 이게 열매가 이렇게 크고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해요. 말굽으로 밟아야지 깨질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씨앗은 한때 굉장히 그 영어로 하면 메가파우나라고 합니다. 대형 동물, 초대형 동물에 의존해서 공진화한 식물들이에요, 다. 근데 이 식물들이 그 큰 동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종자 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이 매우 딱딱한 껍질이 이렇게 깨면 이 안에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지카로 트리는 사슴이래. 사람들이 키우는 농장에서의 말들이 이거를 좀 알아내가지고 깨서 먹는 바람에 좀 종자 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세계에서. 그럼 왜 대형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우리가 잡아서 그렇죠. 인간이 대형 동물 멸종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리와일딩에서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중요세에 대한 인식, 아까 이런 식의 연구들을 통해서 엄청난 인식들이 많이 자라면서 뭐 이런 심지어는 이런 뭐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베네핏까지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각각의 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식지에도, 그래서 습지가 뭐 특히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이런 거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각 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서식지의 중요성까지, 가령 이거는 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 습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을 머금었다가 물이 건조했을 때는 내놓는 아주 좋은 스펀지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대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IPBES라고 부르고,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후협약을 위한 그 당사국 패널 IPCC와 거의 같은 위상에 있는, 하지만 훨씬 힘약하고 덜 유명한 게 IPBE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생태계 서비스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서비스라 따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산소와 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서비스야? 참 저는 안 좋은 단어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서비스 해줘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나요? 하여튼 이런 식의 그 좀 단어 자체도 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체, 그 생태계 전체가, 온전한 생태가 기후변화에도 사실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는 좋은 기후 그 변화 대응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자연 서식지 자체도 기후변화에 너무너무 좋은 대응책이다. 그래서 뭐 자연적인 기후변화 해법 이런 데까지, 제가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각 종에서부터 서식지부터 생태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기후 전체 체계까지 이런 식의 생태계가 이런 기능과 역할과 중요성을 한다라는 인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조림보다는 자연림이 훨씬 낫다. 이게 자연림으로서 흡수되는 산소고, 저쪽이 모든 것이 조림이었다면 저거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산림청은 이와 가장 정반대의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건 별도로 또 뭐 아마 하루를 할애해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각각의 존재감이 커졌어요. 각각의 존재감이 커지고, 이 각각의 존재감을 커지게 된 것은 생태적 기능에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런저런 기능이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종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온전한 자연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냥 막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재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모아지게 됨으로써 탄생하는 게 바로 리와일딩이고, 이것도 뭐 90년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필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적어도 유럽에서는 맞는 거죠. 게다가 이 점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문명이 사실 와일드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치부해 왔습니까? 이 제목 보십시오. Civilizing the Wilderness. 야생 공간을 문명화시키다. Taming the Wilderness. 야생성을 길들이다. 이게 우리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이 문명의 기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문명의 역사는 자연을 지배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그 중에서도 야생은 문명의 가장 대척점이자 적이었죠. 적. 콘라드 조세프 콘라드의 문명 그 암흑의 핵심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물론 거기서 좀 다른 의미로 쓰였지만 야생이란 건 그런 존재의 의미로 우리한테는 사실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에일리언 이런 것도 다 같은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 아예 우주가 배경이지만 어두운 데 가면 팍 하고 막 뭐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의 감성이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없애는 데 초점이 돼 있다. 그동안은 그랬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팬이라는 것이 팬이 원래 이제 판신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 자연의 신입니다. 팬이. 근데 이 팬이 어디서 나요? 패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패닉하다. 불어로선 파니크라고 하고 역시 그리스의 파니코스에서 유래하는데 이게 바로 야생의 자연의 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생의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패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인류가 공포가 거기 기원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야생성 자체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리와일딩의 와일드가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와일드는 영어 고어에서 윌저라는 곳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 윌저는 풀었으면 self-willed animal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가진 동물을 뜻합니다. 와일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wilderness는 self-willed animal의 집 또는 군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일드란 말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스스로 갖고 있는 생물들의 모임이 wilderness이고 그런 생물을 wild anima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어원 자체의 이티몰로지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속성은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야생의 핵심 속성. 일단 자율성, 어토노미. 내가 또는 주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 말이 좀 이상해졌지만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자율성 비슷한 결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 우리가 누가 외부에서 뭔가를 주거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체화되어 있는 생물인 것이죠. 거미가 거미집을 만드는데 무슨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갖고 있는 거죠. 야생 생물은 자기가 어느 터전에서 태어나면 이미 그 터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다 몸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 동물은 죽죠. 많이 가축화된 동물은 그래서 사실 살 수가 없거나, 근데 가축화된 동물들도 많은 경우에 많이 놔두면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야생 상태로도. 어쨌든 그래서 이 자율성과 자기 조직화가 야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냐면은 한마디로 야생성이란 것은 자율성과 자기 조직성을 가진 인간한테 버금가는 또는 비견되는 진정한 타자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리와일딩 움직임의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이에요. 그냥 자연 복원을 어떻게 했냐는 그런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율성과 자기 조직화를 체득하고 체화한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정한 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존에서 카이만 악어랑 거대 수달이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둘은 상당히 호적수이기 때문에 아마 딱 만나면은 좀 서부 영화 약간 느낌처럼 딱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얘가 많이 이겨요. 워낙 싸나와가지고. 그래서 수달도 저희가 나중에 싱가포르 가서 수달도 찍고 오긴 했는데 리와일딩의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수달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까 야생성을 다시 리와일딩을 찾는다는 것은 인류가 한때 그렇게 배척하고 없애고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 야생의 힘을 21세기 이 현 시점에서 다시 찾는다는 것.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다른 학문적 의미도 또 이따 또 나오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야생의 힘,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인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 매력과 인정이 있다는 것이 리와일딩 정신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뭔가 파워가 느껴지시죠? 이 얼룩말들이 질주해서. 자, 그래서 리와일딩의 가장 대중화된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조지 몽비의 페라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 이 책에서 침묵의 봄에서 소란한 여름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 DDT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봄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 침묵의 봄에서 이제는 왁자지껄하는 소란한 여름으로 가자라는 것을 표어를 달고서 이 책을 썼어요. 조지 몽비어라는 사람은 나름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으로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를 지금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I love not man the less but nature. 뭐 이런 바이런이 쓴 말인데 난 사람을 덜 사랑하기보다 자연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런 거 환경 이쪽 하는 사람들은 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자기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꽤 유명해서 유럽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도 나오는 기후변화 일종의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같이 출연도 하고 뭐 이랬던 정도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쓴 페라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엄청 많이 팔리고 리와일딩을 실제로 대중의 무대에 올려놓은 공로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몽비어에게 제가 이 활생이라는 단어가 뭔지 다음 슬라이드 나올 텐데 리와일딩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썼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연이 스스로 제거할 길을 찾도록 놔두는 것이다. 없어진 동식물을 재도입하고 울타리 해체, 배수로 차단 정도를 제외하고는 배수로 공사가 아니라 배수로 차단이에요. 차단. 원칙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하는 생태계는 야생보다는 자발적으로 생성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인간의 관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체계이다. 이런 말이 페라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야생의 속성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이 느껴지시던 자율성, 주체성과 자기조직화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리와일딩을 굳이 우리가 직역을 하면 재야생화라고 해야 되겠죠. 내음절의 한자어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넣으니까 하여튼 야생화 꽃하고 계속 검색어가 겹치더라고요. 그게 참 또 문제예요. 하여튼 어떤 단어를 할 때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꼭 누가 나와서 야생화 좋아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어차피 어떤 특정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들의 삶이 추동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왜냐하면 스스로한테 자연한테 주도권을 건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활생이라는 단어가 어떠냐. 이걸 저 말고 사실 다른 분께서 다른 사업에서 쓴 말인데 제안을 했고요. 제가 그것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invigorating 뭐 이런 용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다. 하고 했더니 몽비어한테 물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활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 이 코요텐지 늑대가 아까 제가 여우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느낌이. 인공의 공간이 그리고 아까 처음 페랄 표지에 주차장에 사슴이 있었던 사진하고도 뭔가 테마가 비슷한.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리와일딩을 이제 번역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책이 아닌가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이 이건 가디언에 나온 기사인데 리와일딩이 드디어 메인스트림이 됐다. 나온 건 2010몇 년대 초반에 좀 많이 등장했지만 아예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다라고 하지 이제 리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지 않고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와일딩 연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만을 보여주는 건데 저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정도로 쫙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2015년의 논문인데 벌써 이렇거든요. 좀 더 최근에 걸 보면 2021년에 나온 건데도 저렇게 쫙 올라가는 건데 약간 주춤하죠. 저기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와일딩 대표적인 사업들의 얼굴이에요.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4강 때에 집중으로 다룰 것이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도양 세이셸 섬과 다른 인근의 섬들에 있었던 육지거북, 알다브라 포함해서 육지거북들에 의한 리와일딩. 그다음에 네덜란드 우스트플라센인가 우스트베어스플라센인가 이름 어려워요. 하여튼 OVP라고 돼 있는 이곳에 있었던 방조제에 있는 폴더 땅, 네덜란드 유명하죠 그런 거 있었던 굉장히 유명하고도 논란이 많았던 사례. 그다음에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 쪽에서 하는 홍적세 공원. 이것은 일부러 그림인 이유는 아직 뭐가 실현이 안 됐냐면 공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맘모스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라기 공원처럼 그 코끼리 아래다가 난자에다가 맘모스 유전자를, 맘모스 유전자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예 동토층이나 이런 데서 아예 통째로 그냥 발견된 것도 있거든요. 털도 많이 있고. 거기서 빼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는 걸 세르게이 지모프라고 하는 학자가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엑스팅션이라고 부릅니다. 멸종을 다시 디한다. 멸종을 다시 취소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것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쪽 아시아 쪽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 리와일딩 사업하면서 올해 일종의 나중에 9월 달에 저희가 아시아 리와일딩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례들을 수집해서 실제로 한국 포함해서 5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저희 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촬영하러 곳곳을 다녔고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사회도 하고요. 그런 거 여러분은 다 초대할 수 있으니, 물론 저희 SNS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9월 마지막 넷째 주간에 다 몰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만 그래도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아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리와일딩의 초기에는 이렇게 핵심이 세 개의 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에 태동됐어요. 거기서 마이클 술레라고 하는 전설적인 보정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창을 한 거예요. 미국의 상황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미국엔 아직도 대형 포식자가 많이 살아있잖아요. 가령 아까 퓨마, 마운틴 라이언하고 늑대가 살아있어요. 미네소타 같은 데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서식지 중에서 핵심 곳을 잘 보호하고 잘 연결을 시키고 그런 거대 육식 동물들이 잘 다니게 하자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일종의 도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걸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게 원래 리와일딩의 초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리와일딩의 초기 모델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정말 큰 미국의 땅에서 그런 큰 동물들을 막 데리고 오는 이런 장구한 데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아주 도시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또 유럽 와서는 좀 더 다른 경향을 띠게 되었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도 올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리와일딩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 처음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뭔가 문제가 있는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그래서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보건생태학도 다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리와일딩은 여러 개의 기준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근데 그것도 기준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 홍적세 시기까지. 인간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생태계가 전 지구적으로 일반적이었던 홍적세 멸종 이전. 홍적세도 그 기간이 있는데 꽤 전과 꽤 최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만에서 7만 년 전쯤에 우리 인간들이 그 대멸종을 많이 일으켰어요. 특히 거대한 동물 중심으로. 그거 이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꽤 팽배하게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Extinction of Megafauna. 거대 동물들이 멸종했던 이 홍적세 시기. 이때 저는 또는 이전을 벤치마크로 해야 된다. 그건 너무 심하다. 홀로세. 그 대단히 농업이 있기 직전. 그때를 기준으로 하자. 아니다. 최근에 아예 뭐 산업형 농업이라든지 아예 인류세라고 하죠. 인류세에 왔을 때 좀 심해진 있던 이거보다 좀 전에 기준으로 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벤치마크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좀 더 여기 Y축은 위에가 더 자연적이고 아래가 더 인간적인 영향들을 표현한 거라면 점점 내려오고 있던 걸 이렇게 반등하고자 하는 것이 리와일딩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적세라는 기준은 마지막 간뱅기, 빙하기, 후기 홍적세 만년 전에서 약 13만 년, 2000년 전쯤 이때에 약 44kg 이상 거대 동물 속이 97개나 멸종이 됐다. 이것은 제가 사례 때도 다시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킬 하이포테시스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오버킬이라는 말 혹시 무슨 흔한 단어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락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오버킬 같은 데. 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거대 동물들이 우리 인간이 도구가 발달되면서 죽이기가 쉬워졌던 거예요. 옛날 그 정도로 거대 동물이 진화했던 이유가 뭐죠? 거의 포식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프리카 코끼리 성체가 되면요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요. 사자 못 건듭니다. 다 새끼만 먹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이거 돌 깎아가지고 던지니까 되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거대 동물이 잡기가 더 쉬워진 거죠. 왜냐면 느리니까 잘 보이니까요. 게다가 그래서 골짜기 유인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 잡으면 워낙 고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왔다 하다 싶어가지고 진짜 거의 멸종을 제가 너무 이렇게 싸구려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멸종을 시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에 거대 동물이 워낙 많이 죽었고 그래서 예를 가령 뭐 파푸아뉴기니아, 호주 같은데 인간이 도달한 그때가 비교적 최근 인류 중 현생 인류 중에서는 기록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도착하면 얼마 안 되면 다 없어져요, 항상. 근데 그거 외에도 홀로세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홀로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또는 그보다 뭐 수백 년 전 500년 전 이런 것도 기준으로 하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의 경우도 뭐 멸종됐는지는 뭐 100년 됐나요? 네, 됐지만 뭐 어쨌든 수백 년 정도의 단위 같은 것도 기준으로 해서 벌어지기도 한다. 나머지 이런 예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영국도 유럽의 비버가 없어진 지가 뭐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벤치마크를 홀로세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양한 벤치마크들을 가지고서 특히 이 시기, 지금 여기는 이거는 뭐 100년에서 500년 전밖에 안 되는 시기도 벤치마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건 유럽적인 영향이 큽니다. 유럽에서는 자기네들의 특히 목동들이 그 양이라든지 염소를 치는 이런 그 경관 있죠. 이것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전통 문화적 경관을 복원시켜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는 농업이 있긴 있었지만 소규모고 그 인텐스가 낮은 농업이라서 그것은 여러 동물들과 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유럽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것은 학자들이 리와일딩 개념이 하도 혼란스럽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그러면 전통적인 복원에 해당되는 것이냐, 무엇이 리와일딩에 해당되는 것이냐, 무엇이 뭐 이주에 해당되는 것이냐. 근데 이 표보다는 다음 걸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복원은 기존의 생태학적 복원은 약간 경향적으로 식물의 중심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숲이 옛날에 훼손되었으면 그걸 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무슨 나무가 우점하고 있더라 이런 걸 다시 심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 리와일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약간 동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보전은 종 구성에 좀 치중했었어요. 옛날에 이러이러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그 컬렉션을 다시 갖추는 것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방점은 그 종들로 인한 생태계 기능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래서 아까 반달가슴과 그냥 복원한 거에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와일딩과 일반 보정생물학적 핵심 차이는 또 개입의 수준. 왜냐하면 리와일딩은 인간이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나면 손을 놓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핵심인데 사실 그 기존의 복원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복원이에요. 사실 그 보전은. 그래서 계속 가서 지금 너무 칙이 많아졌는데 쳐야 된다. 지금 애들이 죽어가니까 먹이 주기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해서 했던 게 전통적인 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와일딩과 리스토링이 리와일딩과 복원이 리스토링이 복원입니다. 복원.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린다고 해서 그걸 누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두 배의 차이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복원이고 오른쪽이 리와일딩입니다. 복원은 역사적인 기준이 복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 리와일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은 기준이지만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준도 여러 개가 있어요. 복원은 훨씬 중요성이 높아요. 현재 분류군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이 돼야 되느냐? 그것도 복원이 훨씬 더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리와일딩보다는. 거기서도 차이가 있죠. 생태계 예측성. 복원은 말 그대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와일딩은 딴 데로 가네? 괜찮아요. 리와일딩.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리와일딩인 것입니다. 관리의 책임. 복원은 아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컨티뉴어스한 겁니다. 그거를 보전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그렇지만 리와일딩은 테이퍼드. 테이퍼드는 뭐죠? 점점 가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없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관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놔둬서 자연이 알아서 가게끔 한다는 거. 이주 동기. 어떤 종이 사라졌을 경우에 다른 종을 이주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복원의 경우에는 종 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리와일딩의 경우에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 분류군의 사용. 가령 미국에서는
프롱홀 같은 그 사슴을 잡아먹던 옛날에 치타가 살았어요. 아주 옛날 시절에는. 치타와 비슷한 동물이 살았어요. 치타가 산 건 아니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대체 분류군으로 아프리카 치타를 데리고 오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다 풀어놓자는 거예요. 치타를. 진짜 어처구니없는 소리 들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체 분류군 사용을 전통 복원에서는 저항한다.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리와일딩에서는 수용한다. accept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이것도 역시 뭐 복원에서는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리와일딩에서는 수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되는 거. 왜냐면 놔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복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리와일딩은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 이 점이 핵심인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복원 또는 보존은 좀 더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리와일딩은 좀 더 포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리와일딩이 가장 레디컬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제일 레디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기서 물론 인간은 오면 방문자로 와야 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거기에 원래 살던 토착민들은 또 인정을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에코파시즘적인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인간과 자연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식의 방향으로는 가지 말자. 리와일딩이 된 자연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리와일딩의 핵심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 데서 마사이 마라족을 몰아내고서 국립공원을 만든다든가 인도 고아에서 주민들을 몰아내고서 국립공원을 만드는 식의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리와일딩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점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되게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몽비어라는 사람도 자기는 생태적 권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생태적 권태. 어떤 거죠? 길거리 아무리 걸어도 깊은 산속에 가도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고 무서운 걸 떠나서 새로운 발견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산속을 다닐 때 걱정하는 게 있죠. 그 무슨 고기 굽는 아저씨들 나올까 봐 걱정하죠. 거기서. 또는 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걱정을 하면서 다니는 건 있지만 그 걱정 말고 야생 자연에 대한 걱정 또는 기대도 없잖아요. 그 생태적 권태함으로부터 인류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리와일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그래서 아까 관계 재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학자가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가 현재 있다. 뭐 언젠가는 세계 C를 쓰더니 이제는 또 홍적세에 또 대형동물을 도입해야 되고 뭐 분류군을 대체를 해야 되고 뭐 생산적인 뭐 토지 방치 생산적인 말 일단 잊어봅시다. 아예 완전히 패시브 리와일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리와일딩.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리띵킹 리와일딩해서 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걸 정리해가지고 난 연도별로 얼마나 다른 의미가 얼마나 다르게 쓰이는지 알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 논문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자세하게 보시려면 뭐 제가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또 약간 한 발 더 나가서 리와일딩이 도전해서의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인기 있거나 유명한 것도 아니고 무슨 판도라의 상자까지 나올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일부러 그림까지 갖다 놓긴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래요, 저게? 뭐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뭐 조사해 보니까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것도 결과가 상이하더라. 뭐 꼭 그렇게 다 생태계 안정성만 조장한 게 아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참 피곤한 일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다면 그것만은 아니야. 나와가지고는 그리고 네가 하는 게 다는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까지 해야지. 하여튼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예 그 판도라 상자 쓴 사람의 논문이에요. 그 사람이 Rewilding Old Wine in New Bottles? 오래된 와인을 그냥 새로운 병에다 붓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에서.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 그냥 껍데기만 새로 했을 때 Old Wine in New Bottles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또 막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또 비판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옹호를 하죠. 그래서 아니다. 리와일딩은 원래 클러스터 개념이다. 그래서 가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리와일딩은 이게 적어도 1번에서 8번까지 이런 개념은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들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게 리와일딩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개념이 좀 더 파워풀해졌다. 그래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또 누구는 이렇게 옹호를 하는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그렇게 다르기만 한 건 아니다. 이 축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전이냐 최근이냐 오래전이냐 이 두 가지 축으로 다 설명된다. 거기 위치만 다 시킬 수 있다. 이 좌표에 의해서. 이렇게 누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각각 하나하나 다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 봐 지금 이런 속도가 괜찮으시죠? 어차피 좀 있으면 끝나겠지만. 네. 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까 뭐 너무 단어 뜻이 많고 가소적인 용어, 플라스틱 텀이라 쓰면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뭐 근데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가소적인 용어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 뭐 웰빙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한 1000개 의미로 쓰기 시작했고 막 이러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누구는 또 그런 말 쓰지 말고 nature led ecosystems란 말을 쓰자. 활생 언제나 또 단어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단어 아니도 저 단어 쓰자 그러고 저 단어 쓰면 또 그게 또 문제로 하겠죠. 그렇죠? 또 옹호하는 사람은 그래서 또 옹호를 하고 리와일딩은 절대 복원하고 분리되며 일부가 될 수는 없다. 분명히 다른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또 야생성은 합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이긴 하냐. 측정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차피 야생성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좀 비과학적으로 과학 안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그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도 복잡해서 그렇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일단은 시스템이 여기서 하도 파괴를 많이 돼가지고 여기 최저점을 찍어요. 엉망 상태가 돼 있어요. 엉망 상태가 착취가 됐으니까 그게 exploitation이죠.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은 놔두면 나아져요. 그래서 좀 더 특히 보존 활동하면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정기로 접어들면 예를 들어 숲일 경우에는 꽉 나무가 자랐다가 갑자기 또 산불 같은 게 확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목재가 또 많이 쌓였으니까. 그럼 팍 릴리스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 망가졌을 때에 다시 그냥 그 극상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복원이다. 근데 리와일딩은 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reorganization, 남아있는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시 재결성을 하는 것이다. 그게 리와일딩이다. 물론 그로 인해서 똑같은 데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전혀 다른 데로. 이게 바로 리와일딩과 리스토링의 차이다. 그래서 이거 R는 원래 생태학에서 성장이 막 빠를 때 R고요. 극상이 이럴 때 K라고 하고 알파 오메가는 성경에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 쓴 건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모델 같아서 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리와일딩과 리스토링의 가장 본질적 차이가 이렇게 벌 수 있구나라고 어떤 학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개념을 아까 이 쿠바의 차로 비유합니다. 왜 쿠바의 차냐면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미국의 클래식 차들을 그 당시에 많이 수입을 했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부속을 더 이상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있는 거 아무거나 썼어요. 옆 나라에 있는 거, 고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써가지고 형태는 옛날 거 그대로지만 안에는 잡다하게 짝이 없어요. 뭐 현대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뭐 미쓰비시도 있고 아무거나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리와일딩이 저러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한 번 망가졌던 것을 다양한 조각으로 다시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저거랑 실제로 똑같은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원이라면은 리와일딩은 쿠바처럼 만드는 것이 리와일딩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와닿으시나요? 네, 그런 하여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떤 상황이 있고 상황이 현재 문제가 있다. 비교를 합니다. 옛날엔 저랬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문제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죠. 재도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조치를 하고 변화를 지켜보고 그게 어디로 어떤 미래로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리와일딩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이 빨간 거 risk and uncertainty, 리스크랑 불명확성, 확실하지 않은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 정책이 됐던 연구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야생성을 도입하고 수용한다는 건 이 리스크랑 불명확성 같은 거를 예측 불허성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사람이고 리와일딩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마지막 또 5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리와일딩에.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 이 시점에서 리와일딩을 이토록 문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그 지경에 와 있는 AI가 어떻고 한 지경에 와 있을 때에 오히려 야생 리와일딩 이런 걸 다시 부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예전에
이런 연구도 했었는데 실제로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리와일딩하는 많은 과학자나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빨간 것만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사람 얘기했었죠. 사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야생의 공간 내에서도. 리와일딩 당사자들한테 어떤 것에 의견이 모이고 어떤 것에 불일치하는지를 물어본 연구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일치했습니다. 누구든 간에.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고 가능하려면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겠죠. 그냥 숲에 가서도 언제나 뭘 구워 먹어야 된다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사람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리와일딩이 되려면은 숲에 가서도 방문자처럼 다른 동물처럼 즐기다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좀 있었는데 열대우림에서 봤었던 그 긴팔 원숭이도 당연히 야생 동물이었지만 걔는 제가 찾아가서 방문자로서 봤었던 야생 동물이었고 그 외에 제가 집에 있었을 경우에도 수많은 야생 동물이랑 같이 살았었습니다. 수많은 야생 동물 같이 살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정말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었어 어떤 날 하도 갑자기 누군가가 그 문을 쾅쾅쾅쾅 두들겨가지고 약간 불안한 마음에 대체 누가 이렇게 이 밤중에 찾아오는 것인가 했었더니 바로 이 친구가 날개를 쫙 펴고서 굉장히 당당하게 입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바바리 코트를 확 펼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가 길을 이렇게 내줬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실제 얼마나 큰가요? 실제 한 이 정도 큽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바로 생태적 권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저는 바로 이런 방문객이 수시로 찾아오는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리와일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관심과 배경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곳이 이런 동시다발적인 이런 원점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누가 적은 만화인데 여기 wolf 트레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늑대가 보관된 곳에서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걔가 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는 어느 동네에서 멧돼지가 복원되는 바람에 개들이 죽는 사태도 벌어지고 많이 안 죽었습니다만 운 나쁘게 멧돼지랑 마주쳐가지고 한두 마리가 죽었던 거죠. 그래서 막 주민들이 내가 내 개도 이제 산책을 뭐 시키니 어쩌니 하면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 이게 바로 야생의 어떤 인터페이스입니다. 저는 다른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이왕이면 살고 싶고 그런 미래상을 이렇게 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갖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야생의 복원 자체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이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리와일딩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크게 회자되고 또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와일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건 실제로 조지 몽비오가 제가 캠브리지에서 들었던 강연에서 딱 이 말을 하고 끝맺음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오마주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그 영어로 리와일딩 is a necessity, is not a choice, option, is a necessity 이렇게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망가진 우리의 균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